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의 총탄에 박정희 대통령이 쓰러지며 대한민국엔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최고 권력 두 자리의 공백이 생긴다. 이 무주공산 대한민국에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3김이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한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은밀히 집권의 발판을 다지는 이가 있었다. 바로 12.12 이후 군부의 실세로 떠오른 전두환이었다. 역사저널 그날 29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12.12 군사 반란으로 군권을 잡은 전두환이 이후에 이 대한민국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 하는데요. 79년 말입니다. 지금 여기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절대 권력 그 두 기관의 자리가 지금 공석이 된 거예요. 청와대와 중앙정보부. 네. 그렇죠. 네. 이 두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권력의 향배가 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79년 12월에 최규하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1년 안에 개헌을 하고 그리고 다음 정권으로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시발로 해서 당시 가장 큰 지지를 얻고 있었던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3김이 이제 활발한 정치 행보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결과는 K 공작 계획을 추진했던 네. 이 사람 바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됩니다. 네. 베이콩작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약간 음모의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다는 생각 좀 하기도 하고요. 혹시 이 3김 모두 K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K 공작이 혹시 이 3김을 제거하는 공작 뭐 그런 거 일리 아니었을까요? 있네요. 아니면 그 정말 왜 K 방역처럼 해외가 인정하는 아주 끝내주는 멋진 공작이라고 K 공작. 3김의 K라는 얘기도 있고 또 코리아의 K라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는 킹의 K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것이 이제 유력한 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 공작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이 사라진 무주공산 대한민국에서 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두환이 얼마나 은밀하고 또 치밀하게 계획을 했는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결정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의 그 숨은 야욕을 보여주는 그 결정적인 행보들을 오늘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방송 내내 조금씩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내내 절대 채널을 돌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스튜디오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서울 옥정중학교의 이상석 선생님, 역사 선생님이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분위기 너무 좋아요, 선생님 오시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네. 저는 이렇게 방송 맨 처음에 나오신 분들 보면은 막 떨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너무 진부해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네. 정말 떨리네요. 진짜. 조금 나이는 들어 보이지만 중학생 제자다 생각하시고 좀 잘 부탁드릴게요. 중년 학생들. 중년 학생들, 네. 작년에도 네. 이 그 역사전을 그날의 내용을 가지고 네. 수업도 했고요. 시험제로 출제도 했어요. 그럼 네. 오늘 이 오늘은 방송도 당연히 내야죠. 네. 잘 보고 있니 얘들아? 네. 아니 저는 제 아이가 중학생이라서 이제 네. 이렇게 방송 전에 물어봐요. 너 이런 거 아니는데 이 시기를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중학교에서 안 다루나 보죠, 이 과정을. 근데 실제로 네. 저희도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 시기를 거의 한 반 페이지 정도,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한두 줄 정도로 소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게 네.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네.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부각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박정희 정권이랑 전두환 정권을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부가 끝났는데 왜 또 군부냐?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이 시기가 대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다니엘 씨나 뭐 이시원 씨 같은 경우에 이 프라하의 봄이나 아니면 아랍의 봄 뭐 이런 용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브라폼은 독일에서도 많이 얘기됐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렇죠. 프라가 프릴링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건 이제 68년에 이제
그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사건 보통 말하는 거죠. 잘 설명하는 게 체코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밀란 쿤테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딱 이 시대를 배경으로 맞아요.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그 아랍의 봄에 딱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 여행 중이었는데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나와서 피켓을 들고 이제 이집트 말로 이제 하니까 잘 못 알아듣지만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 막 이 독재 타도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진짜 도로 카이로에 탱크가 들어오고 좀 무섭기도 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뜨겁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냉혹했던 독재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민주화의 봄이 찾아오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12.6 사태로 사망하고 나서부터 이제 전두환 신군부가 5.17 쿠데타로 재집권하는 그때까지 약 반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때를 이제 서울의 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리학에서 보통 봄을 희망으로 많이 비유를 하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게 결국은 일종의 징검다리가 아닐까.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억압된 것에서 해방되는 곳으로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때 막 이렇게 움트는 새싹처럼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시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서울의 봄이라는 말을 썼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문학작품에서도 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봄하면 뭐 자유, 독립. 근데 이 시기에 이렇게 피부로 느낄 만한 변화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서울의 봄 시기에도요, 여전히 유신헌법은 남아 있었고, 그리고 비상계엄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떤 이 민주화의 훈풍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1979년 12월 8일 날 긴급조치 9호가 해제가 돼요. 그리고 1980년으로 넘어가서 그 봄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억압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정치인들은 복권이 되고, 그 다음에 교수들은 복직이 되고, 학생들은 복교가 되는 뭐 이런 이 회복할 복자,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김대중이 복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유신 체제하에서 그 국회에서 제명당했던 김영삼이 다시 신민당 총재로 복귀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더욱 봄이 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복권, 복직, 복교 이 복이 뭐 회복할 복이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복이 막 쏟아지는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분위기에서 그러면 전두환이 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이 킹이 되기 위한 목표를 세우면서 전략들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자, 80년 1월 23일 전두환이 한 비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본의 아니게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뭐 보안사령관이 한국의 실권자라니 뭐 여러 가지 그 유언비어가 아직도 내용을 잘 모르는 우리 국민들 간에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많은 불순 세력이 우리 한국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순 세력으로 인한 그 유언비어가 계속 이것이 확대되어 나간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것은 역시 혼란을 조성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유언비어를 방지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저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당시 좀 수상하다는 말이 돌긴 돌았었나 봐요. 뭐 본인이 권력을 잡으려 한다는 그런 유언비어는 확실한 유언비어고 왜 나만 갖고 그래?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약간 그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변명하니까 뭔가 더 의심이 가는 것 같아요, 사실. 당시 사람들이 저 말을 믿었을까요? 지금 어떻게 그 말을 믿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전두환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확증이라는 걸 선호합니다. 내가 믿는 걸 확인하는 그런 걸 훨씬 선호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민주화가 될 거야 믿고 싶으니까 그렇게 믿어버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확증 말고 반증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두환이 진짜로 정권을 잡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면 저렇게 말했을까. 그런 고민을 사실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전두환의 근거지인 보안사령부에서는 12.12 직후부터 전두환의 정치 참여 여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일종의 여론조사 같은 걸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전두환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외부적으로 전두환이 보인 모습은 이거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 여권 실세였던 김종필 공화당 총재나 신현악 국무총리를 만나서는 당신이야말로 정말로 이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부추기는 막 이런 또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총재님이 대통령 하셔야죠, 총리님이 하셔야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허물켜게 한 다음에 본인은 은밀히 뒤에서 이제 권력 장악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느 조직이나 이런 사람 꼭 있지 않아요? 막 어머야 이번 주인공은 네가 해야지 막 이러면서 뒤에 가서 막 작업해놓고 작업하고. 근데 약간 좀 희한한 게 전두환이 이렇게 자기 속내를 감추면서 이렇게 시간을 들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 권력을 유지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권력을 잡기 위한 과정에서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당시에는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어서 전두환의 입장에서도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죠. 네. 그리고 심지어 당시 그 전두환의 계급을 보면은 투스타예요. 포스타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해도 네가 뭔데? 이럴 상황에서 투스타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더더욱 의심을 사겠죠. 그래서 아마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굉장히 몸을 낮추고 좀 때를 기다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이때부터 그 핵심적인 작업 K 공작 작업을 펼치는데 이때 전두환이 썼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교수님 요거 저 펜 좀 빌려주세요. 네, 바로 요 빨간 펜입니다. 빨간 펜. 자, 그날 퀴즈. 당시 인기를 끌었던 김성환 화백의 고바우 영감. 상당히 아는 표정인데 시원 씨. 저 조그만 만평들을 네. 예전에 본 기억이 나요. 기억하시죠, 고바우 영감? 너무 잘 알죠. 네. 과연 이 만평 4컷 중에 앞에 2컷인데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뭘까? 모든 걸 싹 잊어버리는 망년회? 고바우 영감이 모든 걸 싹 잊어버리는 망년회에 참석을 했는데 축하 파티가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축하 파티일까? 아까 봤던 그거 아닌가? 그렇죠? 어떤 것 같아요, 교수님? 자. 네. 여기 뭐가 달려있지 않아요, 트리에? 별이요. 투스타가 아. 포스타보다 위에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죠. 관찰력 좋다. 다음 2컷을 보실까요? 무사히.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 혹시 문어는 그것인가요? 모두가 짐작하시다시피 네. 예, 이것이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스타인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포스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축출하고 군부의 실권을 잡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만평이 신문에 실렸을까요? 못 나가죠. 실리지 못했습니다. 못 실리죠. 당시 신군부, 계엄사령부가 실시하는 보도 검열 때문이었는데요. 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기사, 또 만평들은 막겠다는 것이 이 계엄사령부의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삭제되는 건 신군부를 비판하거나 또 대권 후보를 암시하는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노동운동과 학생 시위를 다룰 때는 이것들이 사회 혼란을 야기시킨다, 부정적인 식으로 보도하곤 했었죠. 특히 이 보도 검열단이 가장 경계했던 건 바로 이 사람들의 행보였습니다. 삼김.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 이 삼김은 80년 2월 당시 동아일보 김상만 회장의 주선으로 사상 처음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자리인 거죠. 그런데 다음 날 신문에 이 사진은 실리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사면도에서 있었던 김대중은 네. 한재야 인사라고 신문 지면에 표현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름도 안 나왔네요. 그리고 3월 신군부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섭니다. 이름하여 K-공작 계획. 이 K-공작 계획의 가장 큰 목적은 이렇습니다. 우리 역사전후 그날의 보안사령관님, 읽어보시죠.
나 진짜 미안한데 글씨가 진짜 안 보여요. 진짜 글씨가 안 보여서 못 읽는 거예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너무 멀어 여기가. 자, 아니 다 알아. 최원정 아나운서가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다 네. 읽을 줄 알아. 나 진짜 글씨가 안 보여요. 그런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 편하시라고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친절한 그날의 남자입니다. 이 K공작 계획의 가장 큰 목적은 언론을 통해 삼김을 타도하고 현재 국민적으로 퍼지고 있는 이 민주화 분위기는 열세로 포장하며 군부에게 유리한 이 안보 위기로는 보다 부각되게 하는 거였죠. 이를 위해서 신고물은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 등의 언론인 94명을 공작 대상으로 포섭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94명과 모두 접촉을 한 뒤 3차에 걸쳐서 총 40명으로 추리게 되죠. 이들을 중심으로 언론을 이끌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공작 계획까지 세워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 분위기를 끌고 가고자 했던 신군부. 이 K공작 계획의 최종 결제자는 물론 전두환이었습니다. 자, K 공작 계획의 시작은 바로 언론 포섭, 그죠? 언론 길들이기, 언론 조작 이런 거였네요. 예. 전두환은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권력이 언론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잘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계엄이 시작되자마자 철저하게 언론을 단속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계엄군의 보도 개입에 대해서 언론계의 어떤 저항이나 항의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전두환 앞에 나타나서 결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허문도라는 사람입니다. 허문도라는 사람은 이제 그때 당시에 삼허라고 불렸었는데 허문도, 허삼수, 허화평 이렇게 세 사람을 쓰리허. 네, 쓰리허. 네, 쓰리허라고 불렀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마음에 안 드는 게요. 왜 과학자들은 과학에서 나온 기술이 무기로 쓰이는 거, 살상 무기로 쓰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잖아요. 심리학을 아주 나쁘게 적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불편하죠. 네.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 원래 허문도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였어요. 예. 근데 1980년 초에 전두환을 만나서 언론을 장악해야 권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조언을 하고 이것으로 이제 전두환의 환심을 사서 그의 측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두환은 이렇게 허문도를 만난 뒤에 보안사령부 내에 언론반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고 그리고 그 언론반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K공작 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현재 그 관련 어떤 정황이나 특히 문서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전두환이 이미 당시부터 대권을 노리고 치밀하게 공작을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특이한 게 네. 80년대 초반까지는 이 언론에서 전두환이라는 인물의 그 이름 세 글자를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예. 이런 계획을 만들면서 언론인들을 왜 끌어들였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많이 알려진 설득 기법 중에 하나를 적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을 통해서요. 문간에 발들여 놓기, 풋 인 더 도어 테크닉이라는 설득 기법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네. 저 이거 알아요. 이 판매원들이 이제 뭐 좀 사세요 하면 문을 딱 닫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문을 못 닫게 발을 딱 끼워 넣는 거에서 시작했다고 들었고요. 진짜로요? 이걸 제가 한번 여기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네. 교수님, 저 5억만 빌려주세요. 5억 좀 크죠? 그러면 한 5천? 5천? 이거 됐고요. 교수님, 저 5만 원만 5만 원? 빌려주세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네, 이게 바로 딱 그 프린더도. 이시원 씨 말씀하신 게 이제 주요 설득 기법 2개 중에 하나를 말씀하신 거고 이건 이제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거로 간 거죠. 근데 전두환이 K 프로젝트에서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작은 거부터 큰 걸로 간 겁니다. 처음에는 아예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전두환이 소위 말하는 사회 혼란을 잠재우고 뭐 좋은 일을 했다 이런 걸 단신으로 조금씩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의 이름이 조금씩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언론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언론만 장악해서는 권력을 100%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공작들도 있었나요? 네, 자 권력을 향한 전두환의 두 번째 스텝입니다. 예. 중앙정보부장의 공백이 이어지던 80년 3월. 전두환은
신현화 국무총리를 찾아 자신이 중정부장을 맡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중앙정보부를 더 이상 오래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가깝게도 진언을 드렸지만 나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부장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요. 그러나 4월 14일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 서리라는 직책으로 중정을 장악하며 권력을 향한 행보를 이어나가기 시작한다. 대입하는 것이 아니냐. 그 한간에 우리 장로로서 본인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차질을 초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고령이나 법에 위반되는 자를 다스리는 것을 정치 관여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두고 정치 관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는 답변하기가 좀 질수로 보입니다. 쑥스럽다고요? 아, 쑥스럽네요. 저희도 진짜. 그러니까 이제 자, 중앙정보부가 이제 약간 양대 초고 권력 기관인데 여기에 이제 부장 자리를 딱 차지한 거예요. 야. 근데 여기서 나온 그 서리잖아요. 이 서리가 뭐예요, 도대체? 이 중앙정보부장은 특징상 겸직이 불가능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보안사령관으로 있었던 전두환의 입장에서는 군복을 벗어야지만이 이 직책을 가질 수가 있던 거죠. 근데 군복을 벗자니 군권을 쥐고 있어야 뭐라도 할 텐데 고민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중앙정보부장 서리라는 이 두 글자를 더 넣어서 겸직이 가능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정식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 약간 네. 임시적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아니, 예전에 왜 어른들이 지금 머리가 참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잔머리는 전두환의 명분은 그 시위가 확산되고 이 북한의 남침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김재규가 사라진 중앙정부부의 공백을 메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속내는 따로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중앙정보부장은요, 일단 국내의 모든 정보를 쉽게 장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중앙정보부장 자리가 약간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집행검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근데 사실 보안사령관 때도 정말 웬만한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중앙정보부장까지 하려면은 좀 반발감도 많이 좀 클 텐데 왜 굳이 그랬을까요, 교수님? 이 보안사령부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무엇보다도 다루는 돈이 달랐습니다. 이게 언론을 회유하고 또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사실 군대에는 그만큼의 돈은 없는 거죠. 그런데 당시 중앙정보부의 예산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당시 돈으로 약 800억 정도였어요. 근데 이때가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엄청난 예산을 중앙정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즉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특히 자신이 추구하는 이 권력 획득, 정권 획득을 위해서 이 돈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이 되고 나서 그 800억의 예산 중에서 한 120억 정도를 자신의 어떤 정치 자금으로 빼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정부장이 되려고 했다는 건 나 지금 권력에 욕심이 있어. 나 출사표 던진 거야. 나 대통령까지 될 거야. 라고 거의 뭐 말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특히나 더 희한한 게 김종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진짜로 중정부장도 해봤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거를 예상을 못했을까요? 이제 여기서 김종필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네. 네, 리액션을 잘 해주세요. 혹시 성대모사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뭐 많이 네. 뵈진 못했는데 간단하게. 네. 김종필 기대돼. 씨는 당시에 이제 이렇게 말하죠. 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이거는 인정. 잘하셨어요. 네, 네, 네. 똑같아요. 네. 그 전두환이 중정부장이 된다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네, 그런 뉘앙스로 이제 반응을 보였죠. 그리고 김영삼은 여기서 상관없습니다. 민주화 일정은 확실하게
확실하게 진행될 겁니다. 네, 이렇게 아니 정확하게 그 특징을 잘 캐치하셨어요. 네. 확실하게. 확실하게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김대중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그때 어렵다. 애를 시작해야 돼, 맞아. DJ입니다. 민주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지켜볼 것인게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잘했어요. 힘이 나오면 선생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하시면 학생들이 엄청 좋아해요. 눈부신대로. 근데 학생들은 안 통해요. 학생들은 모르거든. 우리야 웃지. 학생들은 몰라.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세 명 다 전두환이 중정부장 자리까지 독점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만 들어도 아니 전두환의 어떤 속내가 뻔히 다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었지? 약간 그래도 좀 의심스럽긴 해요. 그 당시에 가장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삼김. 이 삼김에게 중요했던 것은요. 바로 누가 다음 대권을 차지하느냐. 딱 이거였다는 거죠. 특히 이 야권의 양대 산맥하면은 역시 김영삼과 김대중일 텐데요. 이 당시에 이제 이 두 사람은 김대중이 다시 신민당으로 복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부딪히고 거기서 이제 많은 갈등들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사실 이제 이 유신 체제 하에서 김대중은 오랜 기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고 또 감옥에도 가고 이래가지고 당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김영삼은 이제 당권을 장악하고 총재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김대중이 당으로 그냥 혼자서 복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탄탄하게 기반을 다진 김영삼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입장에서는 신민당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과 함께 반유신 운동을 했던 제야 세력들을 대거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협상이 난항을 거듭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김대중은 이 신민당에 복당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독자 노선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시기에 저 중요한 두 분이 약간 집권 환상에 그냥 갇혀 있었던 얘기네요. 안타깝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요, 그 당시 민주화 세력들은 사실은 이 유신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결과 목표만 가지고 있었어요. 정권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성을 쌓을 때 그냥 완성된 성의 모습만 그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무언가를 쌓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아주 세부적인 고민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저기 뭔가 보이네, 대권이 보이네, 그쪽으로만 자꾸 가서 충돌했었던 거죠. 이 상황을 가장 이제 즐겁게 바라본 세력들이 누가 있을까요? 즐겁게 회심의 미소를 띄웠던 미소를 그들. 띄우면서 전두환과 신군부겠죠. 신군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언론에다가 대서특필해서 보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양김들이 대통령병이 너무 심하게 걸린 것 같다. 혹은 양김들이 너무 갈등만 하다가 이제 민주화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이런 식의 또 하나는 외신 보도를 많이 활용을 해요. 이제 그때 당시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은 김영삼은 능력이 좀 모자란 것 같고 김대중은 너무 좀 과격해. 그리고 김종필은 너무 때 탔어.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보도들을 계속해서 내보내죠. 그러면서 야권들이나 이런 세력들의 좀 부정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부각을 합니다. 이게 약간 전두환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그냥 손을 안 대고 코 푼 거네요. 보면은 제 삼김이 알아서 약간 좀 부정적인 기사를 만들고 저희는 독일에서 이제 wenn drei sich streiten, freut sich der Vierte라고 아마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세 명이 싸우면 네 번째 사람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죠. 거의 맛있는 케이크 보이는데 서로 그 먹겠다고 싸우는데 한 사람 그냥 옆에서 훌쩍 그냥 지나가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이 파란색 지붕의 케이크를 딴 사람이 꿀꺽했네 그 사이에.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그리고 정부 관료들,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하고 신현학 총리 이하 정부 관료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부분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역할을 좀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맞다. 저 지금 최규하 대통령을 아예 잊고 있었어요. 계셨어요. 있었던 거죠? 주인이 분명히 있었어요. 뭐 하셨던 거예요, 도대체? 그 대통령직을 하루빨리 넘기겠다라고 약속했던 이 최규하 대통령도요. 이 1980년 초가 되면은 이 권력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누어 갖는 이원 집정부제론을 꺼내면서 뭔가 이 상황을 더
그대로 오리무중으로 안개 속으로 이제 밀어넣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약간 이원 집정부제 얘기를 갑자기 꺼냈다는 거는 좀 약간 여기 상황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최규하 대통령의 당시 그 별명이 있어요.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아, 이거 모르는구나, 이 장세. 그 육각산이라고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그만큼 뭔가 답답한.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뭔가 답답한 뭐 소리를 안 내니까. 네. 또 요 당시에 아마 두 분은 아실까? 왜 최규하 고스톱과 전두환 고스톱이 있었던 거 아세요? 뭐예요? 아시죠? 아니 모르려고요. 모르려고요.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전두환 고스톱은 싹쓸이를 하면 남의 패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좋은 거다, 뭐 고돌이든 뭐 뭐든. 근데 최규하 고스톱은 싹쓸이를 하면 내 패를 상대방한테 줘야 되는 거 같아요. 완전 반대네요. 그 완전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바보같이 다 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그 평가의 엇갈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최규하가 약간은 좀 불쌍하게도 보이는 거죠. 대통령까지 했지만 대통령답게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결국 전두환 눈치를 보다가 권력을 뺏겨버린 이제 어떤 비운의 주인공 같은 느낌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최규하한테 많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최규하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자리인 대통령 자리에 있었고, 그의 역할은 정말 이 오랫동안 지속된 박정희 시대의 어떤 독재를 끝내고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되는 그 어떤 시대적인 과제를 가장 먼저 이끌어야 할 중차대적인 과제를 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랄한 평가 중에서는 이건 사실상 이제 전두환한테 굴복한 게 아니라 공모한 거다. 그러니까 같은 역사의 죄인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서울의 봄이랑 그렇게 어울리지 않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얘기 들으니까 그 어느 누구도 사퇴를 직시하지 못했던 거네요. 사실 11.6, 12.12 그다음에 중앙정보부 자리까지 오른 거 보면 이건 너무 노골적인 행보인데 왜 그거를 못 읽었을까요? 김치국부터 마신. 김치국도 마셨어요, 진짜. 딱 한 곳만은 이러한 상황 변화를 심상치 않게 받아들이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어딘가요? 바로 대학가였어요. 이 서울의 봄이 찾아오자 반유신 운동으로 그동안 구속, 제적됐던 그런 이제 학생들이요,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동안 이 학교를 이제 통제하고 있었던 학도호국단을 해체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명실상부한 자치기구로 학생회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또 이 대학교 1학년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무대라고 하는 곳에 열흘 동안 입소를 해서 병영 집체 훈련이라고 하는 걸 받아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병영 집체 훈련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 아직도 헌법은 바뀔 기미가 없죠. 그리고 계엄령도 계속 유지되고 있죠. 여기 나아가서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분위기 속에서 강력한 정치 민주화를 위한 전면적 투쟁을 이제 요구하게 되고, 계엄 해제, 그다음에 유신헌법 철폐, 그리고 이제 전두환 퇴진인 거죠. 대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구할 걸 분명히 요구하고 그 사안을 잘 파악하고 있었네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학생들 움직임에 또 철저히 대비한 곳이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월, 수도권과 후방의 주요 부대에선 다른 모든 훈련을 포기한 채 단 하나의 훈련에 집중합니다. 그 훈련의 이름은 충청이 아니라 충정훈련이었습니다. 이 충정훈련, 나라와 군에 충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훈련은 유신 때 공수부대를 대상으로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던 훈련의 명칭이었습니다. 하지만 80년 당시 이 충정훈련의 진짜 목적은 시위 진압이었습니다. 공수부대라면은 특전사 아니에요. 그런데 적이 아니라 민간인을 진압하는 데 투입이 됐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요, 이 훈련의 방식입니다. 다니엘 일병, 네. 위수로. 네. 충정훈련, 부대원들을 둘로 나눕니다. 한쪽은 시위대 역할, 한쪽은 진압군 역할입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진압군 역할을 맡은 부대원들은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시위대 역할을 맡은 부대원들이 정말 시위대처럼 진압군 쪽으로 다가오죠.
전두환은 물러가라. 계엄령을 철폐하라. 진압군들은 돌에 맞아 다치거나 피를 흘려도 절대 대오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물러가라. 전두환 물러가라. 이렇게 시위대 가까이까지 온 진압군, 시위대의 하복부를 가격해서 시위대를 무너뜨리고 해산시키는 것이 이 충정훈련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해산해! 예. 물러가라. 공포스럽다. 이거 훈련이라니. 이거 되게 만만치 않은 훈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훈련에서는 정말 실제 돌도 던졌을 테고 사실도 훈련하기 위해서 실제로 또 때렸을 거 아니에요. 이 훈련이 워낙 거칠고 힘들다 보니까 부대원들도 처음엔 이 훈련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외출도 없고 외박도 없고 계속 이 훈련만 하다 보니까 부대원들은 점점 예민해집니다. 여기에 상부에서는 몰지각한 학생과 노동자가 사회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거다라고 부대원들에게 강조를 하죠. 이게 그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 물론 있었겠지만 사실은 심리적으로 훨씬 힘들었을 겁니다. 특수전부대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대테러 작전 혹은 북한의 침투에 대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거와는 전혀 다른 걸 시키는 거죠. 게다가 내 동료가 내가 타격을 해야 할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그거는 정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데 그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와 외박을 완전히 통제한 상태에서 이거보다 심한 스트레스는 없는 거죠. 80년 5월 3일 공수부대원들은 드디어 부대 밖으로 나서게 됩니다. 제9공수여단이 수도군단에 배속된 뒤에 14일까지 충정훈련에 투입됐던 부대들이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지역 도심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이제 전국의 주요 도시들은 군부에 포위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모르고 있는 학생들, 학교 밖을 넘어서 거리로 향했고요. 1980년 5월 15일 서울역에서 민주화를 외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1980년 5월 15일 서울역에서 계엄 철폐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추산 인원만 약 7만여 명. 민주화를 외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고조됐다. 이와 함께 이들을 향한 공수여단의 움직임도 점차 긴박해지고 있었다. 와, 저렇게 학생들이 많았어요? 진짜. 정말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여기 사진 보니까 소름이 돋아요. 저렇게 많이 모였었네요. 뭐 경찰 추산 7만이라 그러지만 그것도 좀 많아 보이지 않아요? 네. 보통은 10만 이상이라고도 합니다. 저만큼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강했다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막 충정훈련을 받은 공수부단과 저 학생들이 지금 맞닥뜨리게 되는 거잖아요. 어떡해. 지금 긴장감 엄청 걱정돼요. 고조되고 있어요. 와, 네. 결국에는 군이 이 시위 진압에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아까 보니까 맞서 있긴 하던데 그 대우를 유지하면서. 네. 그러니까 충정 훈련을 받은 그 공수부대가 투입된 건 아니고요. 전투 경찰들은 있었으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위에 신군부가 계획했던 대로 공수부대가 투입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위가 아주 격렬하고 또 그 시위를 통한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학생들이 사실 뭐 시위를 벌이긴 했지만 지금 학생회를 부활시킨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때문에 학생들의 조직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당시 이 시위에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돌아가는 동태를 보면 충분히 참여할 만도 한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이미 K공작계획과도 같은 이러한 신군부의 치밀한 언론 통제로 인해서 이 학생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이 결코 좋지 않았다는 거죠.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 이 북한의 남침설 같은 것들이 막 유포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안보 불안감이 막 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더욱 저러한 이제 시위에 대해서 좀 호응하기가 어려웠던 면이 있죠. 우리는 지금 중대한 시련의 벼랑 위에 서 있습니다.
경제는 불황에 빠지고 따라서 실업자는 급증하고 노사 간의 분규, 학생들의 소요 등으로 사회는 안정을 잃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데모는 과열해지고 급기야 이렇게 거리로 나와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을 참 잘 길들여 놓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리고 게다가 진짜 군부대를 투입했으면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었죠. 특수전을 담당하는 공수부대원들을 투입해서 아주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반발이 올 가능성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 사이에서 공수부대가 투입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조금 돌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학생들도 조금씩 지치기 시작을 해요. 학생 시위대 내부에서도 이 시위를 계속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중단해야 할 것이냐라고 논의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이제 시위 대원으로 보이는 한 인물이 버스 한 대를 탈취를 해서 전경 부대로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건에서 전경 한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불안해진 거죠.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일단은 여기서 돌아가자. 학교로 돌아가서 우리가 좀 더 조직력을 갖추고 네. 그리고 요구사항을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뭉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이제 서울의 봄의 네. 가장 큰 분기점인 서울역 회군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그 유명한 서울역 회군. 네. 이 대규모 시위 바로 다음 날인 5월 16일 날 김영삼과 김대중이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가지고 비상계엄을 빨리 해제하고 그리고 개헌을 하루속히 이뤄내자라고 하는데 합의를 합니다. 예.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5월 20일 국회가 이제 소집되어서 또 이제 이 국회까지. 국회에서 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지역을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전국 일원으로 변경한다.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신군부가 그 권력을 다시 잡은 게 이제 5.17 쿠데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미 계엄이 있는 상태에서 뭐가 달라진 거죠? 사실상 이때 선포한 것은 제주도를 하나 더 추가한 것뿐이거든요. 네. 네. 이 제주도를 추가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네. 이 계엄에 대한 지휘 체계가 바뀌게 돼요. 네.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12.6 당시에 내려졌던 그 부분 계엄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으면서 계엄사령부가 그 산하에 놓이게 되죠. 근데 이게 전국 계엄으로 확대가 되면은 지휘 체계가 대통령 직속으로 바뀌어요. 네, 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들을 다 계엄사령부가 도맡아 하는 거죠. 본인이 결정해서 시행하면 딱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는 내각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쵸, 내각이 필요 없는 내각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두환이 이제 대통령과 그냥 1대1로 네.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와, 이게 진짜 제주도 한 지역을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 180도로 달라지는데 아, 진짜 이 그 신군부를 진짜 조금만 더 일찍 막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근데 교수님 만약에요 15일에 학생들이 회군을 하지 않고 계속 시위를 계속했다면 우리 역사가 좀 달라졌을까요? 이 얘기는 참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만약의 그 가정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서울역 회군이라고 하는 말은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에서 그 용어를 차용한 거예요. 그러면 위화도 회군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아무래도. 서울역 회군은 훨씬 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용어입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로 당시 학생운동 진영의 역량이나 지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학생운동의 지향이나 역량을 봤을 때는 그들에게 그 이상의 싸움을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좀 무리스러울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회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일 수 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끝까지 싸웠으면 어땠을까? 근데 끝까지 싸웠다고 한다면 과연 신군부를 막을 수 있었을까? 신군부의 계획이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치밀했다. 굉장히 치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들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사실은 있는 거죠. 사실 이 이후에도 굉장히 이렇게 마치 계획했던 걸 다 시행하듯이 하나하나 다 지금 이렇게 봉쇄하고 뭐 감금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각 대학의 휴교령이 내려지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전두환 입장에서 자신의 권력을 가장 강하게 위협할 수 있는 이 삼김 정치인. 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을 제거하는데 김대중과 김종필은 이런저런 혐의를 씌워서 체포를 하고 김영삼 같은 경우는 가택 연금을 시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국회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해버릴 수 있는데 결국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없도록 아예 국회를 봉쇄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다시 독재의 암흑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실 이 신군부의 검은 속내를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눈 뜨고 코 베인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이제 드디어 따뜻한 봄이 오는 줄 알았는데 전두환 중정부장이라는 서리가 내려가지고 갑자기 다시 확 얼어붙었어, 느낌이에요. 진짜. 출래 불사춘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양대 권력 기관인 이제 여기만 남은 거예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서울의 봄과 이제 그 K 공작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냥 저만 그런가요? 또 오늘도 답답하면서 또 우리가 이 이회 상황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날이 너무 아쉽게 그지없어요. 네. 민주주의를 정말 많이 바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꿈을 꾸기만 했지 이걸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런 거를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봄이 오기도 전에 이 전두환한테 진정한 봄을 빼앗긴 거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계절을 거스른 거잖아요. 봄에서 그죠. 바로 또 겨울로 가버린 건데 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 봄에 대한 희망은 온 국민이 다 이렇게 품고 있지 않았을까 이 이후로도 그렇죠. 네. 그때 서울의 봄이 만개했더라면 그 이후에 더 큰 희생은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일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한테 그런 시련이 또 찾아온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우리 오늘의 주제와 함께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전두환의 집권이라고 하는 것은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또 하나는 그걸 막아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특히 이제 이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의 어떤 이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미 다 언젠가 본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약간 평행이론처럼. 예, 이게 결국에는 80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가 87년에 다시 한번 되풀이된다는 면에서 아, 역사라고 하는 건 정말 무섭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피도 흘려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걸 오늘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자, 신군부가 권력을 잡은 바로 다음 날 5월 18일. 자, 이제 그 충정봉을 든 진압부대가 광주로 향하게 됩니다. 자, 다음 회에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아프고 슬픈 그날을 또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